그러나 이런 일은 처음에만, 즉 죽음이 장례 통지 편지를 위한 메신저로 공공우편 제도를 이용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을 때에만 이루어졌다. 며칠이 안 지나 자주색은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색깔이 되었다. 애도를 상징하는 색은 검은색임에도 불구하고 검은색보다 훨씬 더 싫어했다. 이것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상복은 살아있는 사람이 입지 죽은 사람이 입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요즘에는 죽은 사람도 검은 옷을 입고 땅에 묻히는 경향이 강해지긴 하지만 어쨌든 출근을 하다가 죽음이 갑자기 우편 배달부, 틀림없이 배를 2번 울리지 않을 우편 배달부의 모습으로 길을 가로막았을 때 그 남자가 느꼈을 당혹감, 두려움, 곤혹스러움을 상상해보라. 우연히 수신인을 거리에서 만나지 않았다면 우편 배달부는 배를 2번 울린다 라는 제임스 케인의 소설 제목을 빗댄 것은 편지를 그냥 수신인의 우편함에 넣거나 문 밑에 찔러 두었을 것이다. 남자는 거기서 길 한가운데 서 있다. 건강도 아주 좋고 머리도 튼튼한 남자다. 얼마나 튼튼한지 끔찍한 충격을 받은 지금도 전혀 아프지가 않다. 그럼에도 갑자기 세상은 그에게 속하지 않게 되었고 그도 세상에 속하지 않게 되어버렸다. 남자가 막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뜯어본 이 자주색 편지에 따르면 이 남자와 세상은 앞으로 단지 일주일 동안 서로에게 자신을 빌려줄 것이다. 하루도 더 연장이 안 된다. 뜯기는 뜯었지만 눈물이 고이는 바람에 제대로 읽기도 힘들다. 안녕하세요. 안타깝지만 일주일 뒤면 귀하의 생명이 돌이킬 수 없이 피할 수 없이 끝남을 알려드립니다. 남은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충실한 벗, 죽음. 서명은 소문자다. 이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면에서는 원산지 증명 역할을 한다. 남자는 망설인다. 우편 배달부가 그를 아무개 씨라고 불렀으니 우리도 이미 알고 있듯 이 사람은 남성이다. 남자는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이 돌이킬 수 없는 선고에 관해 이야기할지 아니면 눈물을 머금고 계속 일이 기다리는 곳으로 가 자신에게 남은 며칠을 채우고 나서 자신 있게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5절 하고 물을지 고민한다. 그러나 그렇게 물어도 대답을 얻지 못할 것임을 잘 알고 있다. 죽음은 결코 대답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답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인간 최대의 슬픔과 마주하여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모두가 다른 모두를 아는 조그만 동네에서만 가능한 이 거리 에피소드는 우리가 삶 또는 존재라고 부르는 일시적 계약의 종결을 위해 죽음이 제도로 만들어 놓은 통신체제의 불편에 관해 많은 이야기를 해준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 보는 다른 많은 것들과 마찬가지로 죽음이 가학적 잔혹성을 과시하는 것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실 죽음은 잔혹할 필요가 없다. 사람들의 생명을 가져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도 남는다. 그냥 미처 생각을 충분하게 하지 못했을 뿐이다. 지금 죽음은 7달 이상의 긴 휴식 뒤에 지원 서비스를 재조직하는 일에 몰두해 있기 때문에 차례차례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통보받는 사람들이 토해내는 절망과 고뇌의 외침을 들을 여유가 없다. 이런 절망과 고뇌의 감정은 어느 경우에는 죽음이 예측했던 것과 정반대 결과를 낳기도 한다. 사라질 운명을 선고받은 사람들은 이를 정리하지도 유언장을 작성하고 세금을 완불하지도 않는다.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일은 마지막 순간까지 미룬다. 물론 그 마지막 순간은 가장 우울한 작별을 하기에도 충분치 않다. 신문들은 죽음, 그녀의 다른 이름은 운명인데 이 죽음의 진정한 본성을 잘 알지도 못하고서 지금까지보다 더 사납게 그녀를 공격했다. 그녀를 동정심 없고 잔인하고 압제적이고 사악하고 피에 굶주렸고 의리 없고 믿을 수 없는 뱀파이어, 악의 여제, 치마를 입은 드라큘라, 인류의 적, 여자 살인범, 그리고 또 연쇄 살인범이라고 불렀다. 심지어 카피라이터에게서 풍자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내는 유머를 전문으로 한 주간지는 개자식에 빗대어 개딸이라는 표현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다행히도 몇 개 신문에서는 양식이 계속 지배를 하고 있다. 원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신문으로 전국 언론의 장로라고 할 만한 신문은 지혜로운 사설을 게재하여 죽음과 솔직하고 공개적인 대화를 요청했다. 아무것도 감추지 않고 심장에 손을 올리고 우애의 정신으로 대화를 하자는 것이었다. 물론 죽음이 어디 사는지 알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그녀의 동굴, 소굴, 본부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하는 말이었다. 또 다른 신문은 경찰이 문구점과 종이 공장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주색 봉투를 쓰는 인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수는 예전부터 극소수였을 것이며 최근의 사건들을 보고 편지 쓰기 취향을 바꾸었을 것이 틀림없으므로 이 섬뜩한 고객이 물품을 구매하려고 나타났을 때 체포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라는 이야기였다. 이 신문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다른 신문은 재빨리 이 생각이 아둔하고 멍청하다고 비판했다. 모두가 알다시피 수위를 걸친 해골인 죽음이 뼈만 남은 뒤꿈치로 딱딱 소리를 내며 보도를 걸어 편지를 붙이러 다닌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갈 때까지 간 바보밖에 없을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텔레비전도 신문사에 뒤지지 않고 그러고 싶었는지 내무장관에게 경찰을 시켜 우체통을 지키라고 조언했다. 텔레비전 방송사 사장한테 처음 온 편지가 문을 잠긴 상태에서 창문 하나 깨지지 않았는데도 사무실에 나타났다는 사실은 까맣게 잊어버린 모양이었다. 사장실의 바닥, 벽, 천장에선 갈라진 틈, 심지어 면도날이 통과할 만한 아주 좁은 틈조차 드러나지 않았다. 어쩌면 죽을 운명에 처한 가엾고 불행한 사람들에게 좀 더 동정심을 보여달라고 죽음을 설득하는 일이 가능할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우선 죽음을 찾아야 했는데 아무도 그녀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 문제였다. 그때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자신의 직업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면 모르는 것이 없는 한 법의학자가 두개골에서 얼굴을 복원하는 유명한 외국 전문가를 초빙하자는 제안을 했다. 이 전문가는 오래된 그림과 판화에 나오는 죽음의 묘사, 특히 그녀를 해골로 묘사한 것들에 기초하여 사라진 살을 붙이고 눈구멍에 눈을 집어넣고 정확한 균형을 고려하여 머리카락, 눈썹, 눈꺼풀을 붙이고 심지어 뺨에 적절한 색조도 집어넣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해서 완성된 완벽한 두상이 나타나면 이걸 1000장쯤 복사하여 1000명의 수사관에게 나눠주고 지갑에 넣고 다니면서 오가다 마주치는 많은 여자와 비교해보게 한다는 것이었다. 문제는 외국 전문가가 작업을 끝냈을 때에야 그가 택한 두개골 3개가 다 달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이었다.
사실 처음부터 전혀 훈련이 되지 않은 눈을 가진 사람만이 그 세계가 똑같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어쨌든 그 바람에 수사관은 어쩔 수 없이 그림 복사본을 하나가 아니라 3장 가지고 다녀야 했다. 이것은 야심만만하게 죽음 사냥이라고 부른 그 작전에 큰 장애가 되었다. 오직 한 가지만이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아주 초보적인 도상학도, 아주 복잡한 명명법도, 아주 난해한 상징주의도 다 옳았는데 죽음은 이 이목구비, 속성, 특징으로 보아 어김없는 여자라는 점이었다. 틀림없이 기억하고 있을 테지만 죽음의 첫 번째 편지를 살폈던 탁월한 필적학자도 분명히 같은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에 편지를 쓴 사람을 여자라고 언급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쩌면 단순한 습관인지도 모른다. 어떤 알 수 없는 이유로 남성이나 중성을 택하는 극소수의 언어를 제외하면 죽음은 늘 여성이었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미 이야기를 했지만 잊지 않도록 새 얼굴, 모두 여성이고 모두 젊은 새 얼굴이 누구나 그 얼굴들에서 볼 수 있는 뚜렷한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는 분명히 서로 달랐다는 사실을 다시 강조해 두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서로 다른 죽음 셋이 교대로 일을 한다는 것은 너무 터무니없는 생각이므로 둘은 배제해야 할 터였다. 그러나 이 또한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것이 진짜 죽음의 해골은 선택된 이 셋 가운데 어느 것과도 일치하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작전은 흔히 말하듯이 어둠 속에 총을 쏴놓고 자비로운 운이 도와주어 목표물이 총알이 가는 길에 자리 잡고 있기를 바라는 것과 다름없었다.